네,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취득세, 뭐 이런 과세 대상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 세금의 종류가 어떤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종류로서 재산의 취득에 관한 세금이 있고요. 취득세가 있죠. 등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종합종토세, 거래세, 보유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조금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조금 과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절세에 대한 것들은 가능하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뭐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경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 취득에 관한 주요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취득세라고 하는 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과세 대상으로는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량, 그다음에 기계 장비, 이제 뭐 개인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비행기나 항공기도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세 대상으로서는 이제 항공기, 취득세 중입니다. 이게 취득세, 그 다음에 선박, 요트 같은 거도 이제 선박에 들어가서 요거에 대한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임목이라든지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 전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같은 그 회원권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보통 이제 그 취득세라고 얘기할 때 취득세는 보통 세율이요. 부동산이나 일반에 대한 취득세는 4%입니다. 4% 정도 돼서 또 주택 유상거래일 경우에 물론 이제 가액에 따라서 차등은 둡니다.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일 경우는 1에서 3% 또는 이제 다주택자나 법인이 어떤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든지 이런 거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최대 12%까지 냅니다. 꽤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법인으로 살 때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는 말 그대로 재산권 등의 권리를 취득을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과세 대상은 과세 대상은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 등기할 때도 우리가 등록세를 냅니다. 상표 특허권 등록할 때도 등록세를 내게 되고요. 등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등기에 따라서 0.8에서 2%, 취득 유형에 따라서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은 0.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하는 상표나 특허권은 건당 7,600원에서 이제 3만원 사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한 건당 이렇게 세율을 매기고 합니다. 근데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요거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을 지원한다. 그래서 위해서 부과되는 부가세이다. 이건 이제 보통 세율은 취득세액의 10%,
부가가치세처럼 10%를 농어촌 개발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농어촌의 지원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고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등록세의 20%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여기 좀 셉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데요. 세율은 이제 10에서 50%.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이제 적용되게 됩니다. 세율을. 신고 납부 기한은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고요.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여러분들 뭐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쓰지 않고 이 앞에 이제 자료를 내지 않고 요 그냥 이렇게 서로 지금 그냥 듣는 걸로 해서 그렇구나라고 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세무사나 돼서 뭐 그러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율이 그렇구나.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에 조금 담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세금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전부 외워서 무슨 뭐 시험을 본다든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세무사 자격이나 뭐 이런 기타 여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창업 관련해서 창업의 어떤 자금 문제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교재에서 나온 것을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조금 제가 강조를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 상속세고 증여세는 하여간 높다. 최대 50%까지 세율 50%까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들은 재산 취득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요 세금이고요. 취득 방식과 대상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 주의를 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법인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물론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자본금 여력을 만들어 놓고서 그런 법인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법무사를 맡겨서 하면 되죠. 그러면 뭐 이거 굳이 뭐 등록세다 뭐 상속세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죠. 그죠?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법인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되면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아프실까봐 또 제가 별도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외워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뭐 시험을 본다든가 뭐 어떤 그 실력의 테스트에 잣대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가 해당되는 것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만 좀 들으시고 아니면 뭐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하시면 제가 아주 깊게 상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이거 하기에는 뭐 물론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주부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발품 판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사고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한 5, 60만 원 더 줘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그거를 내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5, 60만 원을 좀 벌어보겠다 하면 발품을 좀 팔고 수고가 있어야죠. 수고스럽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자, 세금 전략을 위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세금을 탈세하지 말고 절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지울게요. 지우고. 세금 전략의 재테크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절세, 여기 절세. 세법이 정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절세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세금을 조금 절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어떤 뭐, 이게 무슨 뭐, 불법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세금 절약 재테크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세금 절약 10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뭐 이 10가지의 10계명대로 다 해서 우리에게 많은 세금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법론을 찾으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절세라고 한다 그랬어요.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요. 세법이 정하지 않고 뭔가 편법을 쓰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첫 번째로요. 소득을 분산해야 됩니다. 소득을 좀 분산해라.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이자 소득을 분산시키라 이거죠. 소득을 분산하라고 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소득자가 많은 돈을 한꺼번에 자기 통장이나 이런 데서 보내면 전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세금을 때리고 또 정부에서는 뭐 지자체에서는 그런 소득을 공유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세금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가능하면 좀 분산해라.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하라는데, 예를 들면 장기 주택 저축 장기 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하라. 이제 두 번째인데,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기 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하라. 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하라. 예를 들어서 연말에 받을 상여금을 다음 해 초로 미루어 받아서 해당 연도의 세금을 줄인다는 것이죠. 연말에 받을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별 상여금, 이런 특별 상여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줄 것이 있으면 격리과나 뭐 이런 데서 가능하면
연말로 결산 마감하지 말고 이 익년에 다음 해에 이것을 미루어서 거기서 받아서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떼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 경비를 최대한 활용하라. 필요 경비를 최대한 활용. 예를 들면 사업자의 경우에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을 모아서 경비 처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이나 거기에 대한 이제 좀 혹시 회사에 좀 큰 것을 사고 할 때는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세금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라. 세금 공제 항목을 잘 사용하라.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연금저축이나 보험료나 의료비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얘기죠. 뭐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고려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라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라.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슬기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형태를 적절히 선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서 유리한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였을 때 세금이 적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법인의 세금 차이가 또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 형태를 적절히 선택하라라는 말이 있고요. 8번째로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하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게요. 고가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10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것도 가족 간 증여를 잘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세 상품을 좀 활용해야 될까. 절세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 중에서 뭐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해서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0번째 세금 절약 10개명 10번째로는 이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꼭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과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고 신고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신고를 기한 내에 해서 원하는 그 시간 내에서 신고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세 방법들은 어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성과 어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위에 또 대부분 기장을 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절세 방법 같은 것들은 전문가들을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우고요. 자, 절세 상품이 그렇다면 절세가 나왔는데 절세 상품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중에서 주요 절세 상품들은 보통 이제 ISA라고요. ISA. 요거는 이제 요걸 뭐냐면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요거는 이제 예금이나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한다.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형태, 즉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과 수익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적용시킨다.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약간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 ISA 그 관리 계좌는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셔서 계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 있죠.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재테크예요. 재테크 중에서 절세상품, 절세할 수 있는 상품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절세 상품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절세 상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함께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연금저축이 있어요. 연간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죠. 그래서 최대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3.2에서 16.5% 어떤 공제율 효과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렇죠. 아깝지는 않죠. ILP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요거는 이제 연금저축하고 합산을 해요. 연금저축하고 합산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해외 주식펀드는 어떤 그 절세 효과가 있냐면 해외 주식에 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매매나 평가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도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저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거 뭐 절세됩니다. 장기펀드 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그 다음에 이제 변액보험. 변액보험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은 이제 좀 그렇죠. 아마 이 변액보험이라는 건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유지 시에 그때 비과세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 또 그리고 이제 일반과세, 비과세, 뭐 자율과세, 뭐 이런 과세에 대한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요. 일반과세, 비과세, 저율과세, 세금우대 등의 이제 비교표가 있습니다. 구분을 보면 일반 과세가 세율이 한 15.4% 되고요. 세금이 한 207,900원, 세후이자, 세후수령액이 3,100이고요. 세후금리는 3.81%입니다. 지금 요게 좀 약간 이 책이 조금 지난 출판이라서 이게 지금 조금은 세후 금리 같은 것이 조금 맞지를 않네요. 요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세금 우대로 9.5%나 해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9.5%가 진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세와 탈세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다르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줄이는 절세. 그걸 이제 우리가 텍스 세이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 이베이션이라고 하는 거,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탈세예요. 절세와 탈세는 텍스 세이빙, 영어로는요. 그 다음에 텍스 이베이션이라고 합니다. 탈세라고 하는 것은, 텍스 이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탈세의 종류는 수익금액의 누락이라든지 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경비 계상, 또 비용의 과대 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 공문소유조 등 이런 것들이 탈세 종류에 들어가는 거고, 탈세는 탈세한 세금을 추징하면 물론이고요, 조세포 탈범으로 처벌까지 한다고 그래요. 조세 회피라고 하는 것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 형식에 의하지 않고 외의 어떤 행위 등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두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제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은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종잣돈. 네. 종잣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종잣돈. 종잣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이제 우리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시드머니. 즉, 씨앗이 되는 돈이다. 다시 말해서 큰 돈의 씨앗이 되는 그런 돈이다. 이것을 한번 지금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종잣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시드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고요. 주택자금, 또 자녀교육, 노후자금을 위해서 종잣돈 마련저축은 3대 자금인 주택자금, 자녀교육, 노후자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저축 습관을 가지기 위한 소비의 안정화, 예비자금의 완성, 이런 것들은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기간을요, 한 1에서 3년 정도로 설정을 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거나 3년에 4천만 원을 모으기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대출은 제1금융기관이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받지만 단기 적금은 제2금융기관에서 저축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어떤 조그마한 어떤 자그마한 것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출은 하여간 조금 비싼데, 아니 좀 싼 데에서 받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론입니다. 단기 적금은 뭐 예를 들어 제2금융기관에서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약간의 리스크를 좀 안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돈에 대한 저축을 그쪽에다 한다는 것이 조금 더 많은 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종잣돈을 가장 빨리 마련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1,000만 원 저축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저축이 출발점이다. 1,000만 원이 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대가도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금액은 저축할 때 1차적으로 넘어야 하는 고개다. 가능하면 어떤 경제적이나 심리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른 조금 이제 저희 같은 불의의 세대에서는 조금 많이 더 불안하죠. 어떤 심리적인 대가 때문에 좀 그런 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한 돈은 나의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을 쪼개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절약해서 더 저축할 부분이 없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저축을 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저축 자체가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경제 활용으로서 이제 신용이 있습니다. 크레딧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용은 제2의 나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가능하면 신용 등급은 잘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장래의 특정 시점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현금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또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그래프에 보시면 네, 이러한 이제 이런 건 가계 신용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그리고 이 점들은요. 이 점은 전년 동기 증감률이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다시 이렇게 제가 좀 잘 그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가계 신용 동향이 많이 답보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신용의 종류는 이제 판매 신용이 있고 현금 대출이 있고 서비스 신용이 있는데 이런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판매 신용, 현금 대출, 서비스 신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의 장단점인데 신용의 장점은 신용을 이용하면 원할 때 바로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용은 저축을 강제한다. 신용은 현금 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다. 신용은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신용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 그다음 부채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나 소비자 파산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므로 신용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신용불량 및 등록 기준,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는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상의 거래에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의 채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여간 복잡하지만 이렇게 길게 안 하더라도 우리는 신용 불량자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전체에는 3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을 연체한대. 그 다음에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각각 3개월 이상 연체한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세금을 물론 안 나서 회사를 부도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면 세금 내시고
이유가 있다면 일단 내놓고 한번 싸워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용교육의 필요성 이게 나왔는데 신용교육의 필요성은 경제교육을 가정교육과 잠재적으로 교육에 맡겨둔 채로 미래경제의 주역이 도리어 청소년들을 예비 신용불량자로 불쌍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경제교육 실시기관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여기 있죠.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있고 대상은 누구냐? 교사, 중고생이다. 뭐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